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2강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인권 2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같음과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1강에서는 나의 생각의 범주, 인권의 범주, 아동의 범주를 넓히는 과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인간의 같음과 다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목표는 차별의 구조적인 원인을 알고 자신의 역할을 상정해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린이,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시고 한 1분 정도 생각해보시고 쓰시고 다시 플레이 해주세요. 시작! 좋습니다. 쓰셨으면 그 느낌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계속 플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 인권을 따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동 인권의 어른들의 인권, 성인들의 인권과 달라서가 아니라 모두의 인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동 인권도 성인들의 인권과 똑같이 보장돼야 하는데 특별히 더 보장되지 못하는 것, 더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동 인권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계인권선언문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1948년도에 만들어졌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인간의 잔인함과 잔혹성 그런 것들을 계기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같이 지키는 약속으로 하자라고 해서 유엔에서 만든 것이 세계인권선언문입니다. 48년도에만 70년이 넘었죠. 그래서 70주년이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이 선언도 이제는 더 바뀌어야 되고 개발돼야 된다, 더 발전돼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70년이나 돼서 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그 후에 89년도에 세계인권선언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걸 한 번 더 만듭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범주에 아동이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른 소수자들의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인권 따로 왜 얘기하냐? 여성이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가진 인권의 범주에 여성이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 인권 따로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 인권 따로 왜 말하냐? 비장애인들의 인권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이주민의 인권 왜 얘기하냐? 우리 국가, 우리 국민, 선주민, 이 내국인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주민,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인간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따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한국도 협약에 가입을 했고 동의를 했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1강에 얘기했지만 선생님들의 점수가 스스로 주신 점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제가 함께 체크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다 잘 지켜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는 못할 상황이라는 거 아마 체크되셨을 겁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그래서 따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회적 소수자가 인간의 범주에 미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더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음과 다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일시적 비장애인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일시적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내가 지금 장애가 없다, 비장애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강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내가 늙으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장애인이고 지금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만 비장애인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인권이라고 해서 내가 왜 보장하냐, 세금 들여서 왜 보장하냐가 아니라 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면 나도 다리 아플 때 지금 당장도 탈 수 있고 다리를 다쳤을 때도 탈 수 있고 노인이 돼서도 쓸 수 있고 그게 경사로든 엘리베이터든 다 나에 대한 인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로 동일한 존재고 지금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으나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개념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생각도 해볼까요? 이주민이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주 노동자, 이주 결혼 여성, 난민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 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냐, 그리고 비자 만료됐으면 떠나야지 왜 그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비자가 만료됐으면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연기 신청을 받고 그 연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연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사회에서 폭력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비인권적인 일을 경험하더라도 본국에서 자국에서 버는
돈보다 두세 배를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고 싶고 학교를 보내고 싶고 집을 사고 싶은 욕망 때문에 1년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불법 이주민이라고 불법 체류자라는 이름을 붙이기보다 불법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비자 연장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마련해야 하고 이주 노동자가 사실은 없으면 우리 사회 경제가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이주 노동자가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공장에 각각 모든 공장에 농업에 우리가 먹는 밥에 이 식탁 하나에 이주 노동자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다라는 얘기를 붙이기보다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하고 있는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들에 이주 노동자가 많이 버티고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떠한 이 노동인권이라는 게 모두에게 해당 사항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죠. 이주 결혼 요소 뭐 돈만 밝혀서 우리나라에서 시민권만 따고 뭐 돈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맞지 않는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뭐 비자만 따고 영주권만 뭐 시민권만 따고 이혼하고 우리나라에서 한 다른 자기 국적의 사람과 만난다 이러는데 전혀 거짓말입니다.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민권을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시민권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체류권도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국말도 못 배우게 한다거나 밖에 사회생활도 못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폭력을 당해도 신고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폭력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올 때부터도 정보를 잘못 얻어서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정보들 한국에 와서 뭐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장애인이었다든지 굉장히 가난하다든지 등등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위험을 노출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이주 결혼 여성이 결혼한 이유는 오직 돈밖에 없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결혼 제도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우리끼리도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순수하게 사랑만으로 결혼하면 좋겠죠. 사실 근데 결혼 제도라는 게 그러냐는 거예요. 결혼하고 더 안정적인 생활, 더 좋은 생활 하고 싶은 게 하나의 목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오직 빌미로 이주 결혼 여성이 이기적이다라거나 돈만 밝힌다고 해서 과연 될까? 나에게도 그런 같은 심리 있지 않나? 한국 사람도 이주해서 결혼해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럼 똑같이 비난할 건가? 하는 생각들.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같은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같은 행동을 패턴을 보인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민에게도 희한한 말들 많이 하죠. 어떻게 난민인데 가난한 나라에서 왔는데 스마트폰 있냐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난민도 전쟁으로 또 그 사회에서 살 수 없게 된 상황으로 난민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볼게요. 만약 우리나라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돼서 전쟁 때문에 그러면 이웃 나라로 난민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다 난민 됐어요. 그러면 경제력 격차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돈이 좀 더 기본 재산이 있고 난민이 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재산이 전혀 없이 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왜 쓰냐?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난민 가게 됐을 때 딱 한 가지만 챙겨야 된다면 뭐 챙기실 거예요? 그게 스마트폰이 가능성이 제일 커요. 누구와 연락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배경과 그 사람의 역사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하게 되면 정말 무지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말들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정말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에서 같음을 느끼셔야 되고 정말 다 다르지만 그 지점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 다름을 또 느껴야 된다는 게 이 인권과 다양성의 핵심입니다. 같음과 다름을 둘 다 함께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얘기해 볼게요. 여성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남성과 다르고 남성보다 열등하고 또 남성과 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1번 수학, 과학 실제로 못할까? 운전 실제로 원래 태생적으로 못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평등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서 해봤는데요.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들, 특히 한국 사회는 경제력이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 7대 강국 이런 정도인데 성별에 따른 격차가 남녀 격차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수준으로 140등, 150등 할 정도로 격차가 큽니다. 그런데 경제력은 비슷한데 성평등 지수가 아주 높은 나라들이 있어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인데 비교해 보니까 수학, 과학 실력이 이 나라의 성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비슷해요. 평균 차이가 안 납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운전도 마찬가지. 초중고등학교 때 체육도 하고 운동도 뭐 농구, 축구, 야구, 배구 모든 것들을 비슷하게 함께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운동 실력도 있고 공강지각 능력도 있고 근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는 첫 번째 그 나이가 되면 운전 실력이 똑같습니다.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역할은 이거, 여자의 역할은 이거라고 정해서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의 결과로 드러나는 현상이지 성차별을 해도 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성애가 있어서 돌봄에 더 적합하다? 이것도 성차별의 이유로, 근거로 만들어내서 쓰는 것뿐이지 모든 여성에게 모성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을 전담하게 만드는 근거로 모성애라는 걸 쓰고, 그리고 그것들이 답답하다, 힘들다라고 하면 너는 모성애도 없냐 이렇게 비난의 근거로 쓰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선천적이다, 유전적이다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지 여성과 남성이 반드시 무조건 다른 그 명백한 대전제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작은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만들기도 하고 차이가 전혀 아닌 것도 큰 차이로 만들어서 차별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소수자라고 문란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도 마찬가지로 나처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의 성적인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성소수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성별을 외부 성기 모양이랑 상관없이 어떤 성별을 생각하느냐, 나의 삶을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내가 살고 싶은 뿐이고요.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도 반드시 이성애여야지만 정상인 것이 아니라 동성과도 함께 나의 소중한 삶을 소중한 어떤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섹스 생각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성애자 커플도 손잡고 벚꽃 구경하고 단풍 구경 가는 거 보면서 쟤네는 무슨 섹스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변태잖아요, 변태. 근데 동성애자만 보면은 꼭 무슨 섹스를 어디다 할까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중잣대라고 하고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섹스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소중한 삶을 소중한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걸 추구할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셔야 되고 그 안에 다양한 존재들이 동일한 사람, 동등한 사람들 안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장애 문제를, 성평등의 문제를, 성소수자의 인권 이슈들을 개인의 문제라고만 여기게 만들면 사라지는 것은 바로 구조입니다. 구조.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해야 돼. 여성이 육아 단절, 육아로 인한 임금 격차나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도 스스로 개척하고 극복해야 된다. 성소수자도 숨기면서 살든지 드러내지 않던지 개인이 극복해야 돼라고 하면 없어지는 것은 바로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눠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 안에서 착취와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그 구조를 보지게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핵심이고, 인권은 바로 그 구조를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개인은 사회 구조 속에 속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조를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극복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장애도 극복해라, 성차별도 극복해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게끔 만들고 사회 구조적 차별에 보이지 않게, 그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담론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저항해야 되는 이야기죠.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차별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을 차별할 수 있는 권력이 남성에게, 남성 중심주의 사회 가부장제에 있기 때문이고요. 장애인이 차별받는 이유는 장애인이 장애가 있어서 모자라서가 아니라 장애인을 차별하는 비장애인 중심주의 사회라는 사회를 비장애인이 만들어 놓은 권력이 비장애인들에게 있기 때문이고요. 이주민들, 난민이 차별받는 이유는 실제로 더럽고 무섭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주민들을 차별할 수 있는 권력이 우리 선주민에게, 내국인 중심주의 사회라는 권력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아동은 어때요? 아동 청소년이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유도 나이가 어려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인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네가 미성숙하다, 네가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력이 성인에게, 비청소년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쓰신 아동이라고, 어린이, 청소년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 단어들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실게요. 만약에 중2병이다, 미성숙하다, 그런 비슷한 느낌들이 드셨거나 쓰셨다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어디서 오는가 라는 거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중2병이야, 사춘기라서 저래 라고, 왜 내 말을 안 들어, 어른들 말을 왜 안 들어, 왜 저렇게 막 나가 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해 라고 한다면, 청소년들이 그 말을 하는 어른들을 보고 뭐라 할까요? 딱 꼰대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한 명의 주체로,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하면 그들도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와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잔소리나 하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꼰대라고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이 권력을 잘 집중해 있어서 생각해 주시는 시간이 오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누구의 언어, 논리, 사상으로 구성된 사회에 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인권적 관점을 가진다는 건 그래서 구조를 보게끔 하는 거고, 누가 만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관점이 확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장애학의 도전이라는 책인데 한번 꼭 보시길 부탁드리고, 이 책에서 나온 그림 설명인데요. 중앙에 정상, 표준이라는 자리에 서서 사회를 바라보면 일부분밖에, 요만큼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변두리로 내려서 이 끝에서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변두리에서 사회를 보면 더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사회를 보면 요만큼밖에 못 봤는데, 장애인의 시각으로 보면 사회를 더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을 반대한다 막 이런 분들, 여성주의 관점이라는 게 뭐냐, 왜 남성 세상은 안 보냐, 반만 보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는 남성 중심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관점으로 사회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성의 관점을 거기다 더하면 그동안 못 봤던 사회를 보게 되는 것이지, 남성의 입장으로 사회를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이 추가되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장애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봤는데도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옆으로 오시면 여성의 관점, 성소수자의 관점, 아동의 관점, 청소년의 관점, 난민의 관점 하면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이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사각지대가 없는 다양성의 관점, 인권의 관점이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내가 실천을 해야만 내 능력이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나의 예시, 재미있는 그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봐주세요. 어떤 동물 보이시나요? 아마 두꺼비, 개구리 하신 분이 제일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보이게 해놨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세워서 보여드리면 말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림이 이렇게 색깔도 없고 방향도 두 방향 다 보여드리면 개구리도 보이고 말도 보이는구나 할 수 있는데, 둘 다 맞구나, 둘 다 정상이구나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제가 방향을 어떻게 정해드렸습니까? 방향을 이 방향으로 정해놨고 색깔도 칠해놨죠. 노란색 땅에 개구리, 그 다음에 물 파란색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로 봐라는 거죠. 개구리로 안 보고 이 그림을 보고 말이라고 보는 사람을 제가 넌 틀렸어, 넌 오류야, 네가 잘못됐어, 네가 비정상이야, 심지어 지옥 갈 거야,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네가 이렇게 나왔나 봐, 또는 전생에 죄를 지어서 네가 이렇게 나왔나 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방향으로 정해놨고 누가 색칠까지 해놨냐, 그거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 표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무관심하고 무지할 때 주류 사회가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무관심과 무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차별, 억압, 혐오, 폭력으로 현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차별과 억압, 혐오, 폭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 하나를 없애야 되겠죠? 근데 주류 사회가 조장하는 소수자에 대한 가짜뉴스, 혐오, 공포 한 번에 없앨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없앨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목표로 가져가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내 주변 사람과 나에게 할 수 있는 거는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고, 무지를 정확한 정보를 통한 지식으로, 알무로 바꾸면 아무리 주류 사회에서 가짜 뉴스를 조장해도, 이주민 이런 사람이야, 성소수자 이런 사람이야, 여성들은 이래, 가짜 뉴스를 아무리 조장해도 여기서 가짜구나 하고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끊으면 여기서
차별과 억압, 혐오, 폭력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전 시간에도 했는데 어떤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내가 스스로 알아보는 공부와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하려면 먼저 관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만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목표로 미디어에서 나오는 가짜뉴스 근절할 수 있게 없앨 수 있게 법안도 마련하고 공교육도 제대로 하는 등 장기적인 목표는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를 제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긍정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과 함께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경험을 해야만 내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실제로 완전히 180도 바뀌고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존중하고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만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편견이 확인이 되고 오히려 강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계속 가정에서 학교에서 미디어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그게 확인이 될 뿐입니다. 그 확인되는 단계를 넘어서려면 실제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유학을 하러 미국에 갔을 때 흑인들을 봤을 때 또 덩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사람들을 봤을 때 또 성소수자를 봤을 때 무슬림 사람들을 봤을 때 그동안에 내가 배웠던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 명 한 명 만나고 친구가 되고 좋은 경험을 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부정적인 관념들이 다 깨지고 내가 잘못 배웠구나. 다시 재교육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현실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일단 내 삶이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의 신경을 쓸 수가 없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지 못하니까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장애인이든 이주민이든 성소수자든 여성이든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내 갈 길, 내 살 길, 내 생존만을 아직도 가져야 되는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살기 힘들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없죠.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없을 때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가짜 뉴스에 취약하게 돼요. 아까 보셨죠? 가짜 뉴스 두려움을 조장하면 무지가 끌어올려서 기체로 변해서 다시 차별과 억압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 가지지 못할 때 취약하게 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이 내 주변에 없어. 성소수자가 내 주변에 없어. 이렇게 주변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경험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장애인과 성소수자가 실제로 내 주변에 없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집안에만, 시설에만, 병원에만 갇혀 살게 돼 있고 성소수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차별과 낙인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내 주변에 실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계기로 소수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지식을 쌓으려는 노력, 책, 영상, 영화, 이런 교육, 그리고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경험은 어디서 하냐? 장애인 인권 영화제라든지 장애인 인권 문화 축제라든지 이주민 영화제, 난민 인권 축제, 뭐 또 퀴어 문화 축제 이런 데 가셔서 경험해 보시고 실제 사람들을 만나 보시고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들어보시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경험들을 꼭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성은 그래서 인권의 지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장애인과 성소수자가. 그리고 여성도 마찬가지. 인구수는 50%가 거의 넘어가고 있는데 여성의 주요한 자리에 올라가는 여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인권이 그만큼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권의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가 내 주변에 없다, 장애인이 내 주변에 없다, 여성이 사회적 자리에, 위치에, 지위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 실제로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소수자라는 뜻도 바로 그 뜻이에요. 숫자가 작아서 소수자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라는 뜻은 사회적인 권력, 기회들이 그만큼 박탈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속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일터에서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내가 공무원으로 종사자로 그 역할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정에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역할, 무엇을 할 것이냐 고민해보고 이 시간을 마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름업 방식, 하나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향식 방법은 오늘처럼 이렇게 교육받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여가고 차별적인 언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나의 특권과 억압을 동시에 인지하면서 이런 풀뿌리 운동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모임들도 하시고, 독서하고 독서 모임 하시고, 동아리나 학회 같은 것도 나가서 계속 지속적인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직접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인권단체 가입도 하시고, 응원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금지법, 인권조례,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인권법 제정, 그다음에 장애계에서는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이런 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지금 앞으로의 세상에는 반드시 보편복지나 기본소득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또 조세제도 개혁과 조세제도 개혁도 이루어지려면 선거제도 개혁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교육 내에서 환경교육, 기후교육, 그리고 인권, 성평등, 노동, 정치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인식 수준 향상과 이 법 제도가 동시에,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더욱더 한 발 한 발 더 빨리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으려면 이 두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나의 역할을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는 분들이 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1, 2강 통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눴는데 더 이야기 나누고 싶고 저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유튜브, 페이스북, 카톡 통해서 이야기 더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